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엔 바다톡톡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국가들 간 해양에서의 다툼은 어떻게 해결될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강좌를 통해 재미난 바다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주로 바다의 법에 관한 이야기와 그 속에서 국가들 간의 해양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해양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재판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국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법 이야기는 다른 법 이야기들보다 훨씬 재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있는 곳에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든 그 집단의 기율을 위한 일정한 규칙이 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도 일정한 법 질서가 존재합니다. 남의 땅에 주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활동을 법을 세운다라고 하여 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돌이가 갑순이의 땅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5만 원을 배상받으려면 우선 갑돌이가 갑순이의 땅에 동의 없이 들어갔는지 사실 확인부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판소는 법을 적용해서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을 해석하고 실제 사실에 적용하는 활동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는 늘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는 자기가 갑순이의 땅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리고 갑돌이는 자신이 갑순이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갑순이가 예전에 동의를 한 적이 있어서 자기는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그런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갑돌이가 갑순이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갑순이의 동생에게 동의를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5만 원을 배상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에 나오는 주인의 동의 없이라는 문구에서 주인이라는 말이 과연 주인의 동생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법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법 자체가 모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엔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곳엔 곧 법과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갑돌이와 갑순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있을 수 있듯이 국가 간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시면 나라 국자, 사회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국제법은 국가 사이의 법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도 예전에는 국제법을 Jus Inter Gentes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국가 사이의 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법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 International Law 역시 이 라틴어 용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국가 사이라는 의미를 갖는 International은 Inter와 Gentes가 합쳐진 말이고 법을 뜻하는 Law는 Jus를 옮긴 말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에도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502년경 유럽에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이야 어디가 육지고 바다인지 잘 알고 지구가 구형이라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만 해도 바다는 너무나 광활했고 지구는 아직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으로부터 10년 뒤에 제작된 이 지도에서 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은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도 오늘날 지도와 비교해보면 아주 정확하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은 광활한 바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콜럼버스, 마젤란과 같은 당대의 유명한 항해자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넓은 바다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바다는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자유회론과 폐쇄회론의 대립이 바로 그것인데요. 라틴어로 자유회론은 마레 리버룸, 폐쇄회론은 마레 클라우스움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레는 바다, 리버룸은 자유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 리버룸은 자유로운 바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스움은 영어로 closed, 즉 닫힌, 폐쇄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 클라우스움이라고 하면 닫힌 바다, 폐쇄된 바다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들은 책 제목인데요. 1609년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는 마레 리버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이 책에서 그로티우스는 해양은 너무 넓어 국가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유물이라고 하면서 해양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30년 뒤 영국의 존 셀던은 마레 클라우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셀던은 해양은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국의 왕은 주변 해양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처럼 해양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쪽과 해양에 대한 지배를 강조하는 다른 한쪽 사이에 대립되는 시각이 절충된 것이 오늘날 국제해양법 체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해양의 자유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양에 대한 지배를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위와 같은 주장들이 나왔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항해 시대에만 해도 해양에 대한 패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도 스페인의 후오나의 신대륙을 향해 떠났고 그 시절 위대한 탐험가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 또는 이들 국가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양 패권에 대한 도전 과정에서 휴고 그로티우스는 자기 자국 네덜란드의 입장을 대변해 바다는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존 셀던은 부상하는 네덜란드에 대한 대응 논리로 폐쇄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해양의 자유와 연안국의 해양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 이런 입장은 오늘날에도 국가들의 정책 속에서도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의 자유를 강조할 경우 그만큼 자유롭게 바다를 항행할 수 있어서 해양 세력으로서의 군사나 무역에 있어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미국과 같은 해양 강대국은 이런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의 자유가 강조될 경우 자국 연안에 타국의 군함이나 선박들이 드나드는 걸 꺼리는 국가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해양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회론과 폐쇄회론은 그 시대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산물이었으며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시각의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서 근대적인 국제해양법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전만 해도 국제해양법은 국가들 간 관습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즉, 국가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법조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해양의 법규범을 구체적인 조문 형태로 성문화하기 위한 인류사의 노력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노력은 제1차, 2차,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를 거쳐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해양법 회의에서는 각국의 해양법 전문가, 외교관들이 자국의 국가대표로 참가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다의 법, 즉 국제해양법의 요체는 1982년 12월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총 320여 개의 조문과 다수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바다의 헌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과 적용 과정에는 다양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해양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분쟁이란 무엇일까요? 국제법상 분쟁은 양 당사자 간 법 또는 사실 쟁점에 관한 의견 불일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의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 적용상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오늘날 국가들 사이의 해양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해양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국가들은 겨우 자국 영토로부터 3mm 안팎의 영해에 대해서만 자국의 관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 협약의 채택으로 국가는 최대 200캐리까지 이의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대륙붕 제도를 통해서 최소 200캐리까지 해저와 하층토의 자원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200캐리까지 국가들이 관할권이 대폭 확장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았던 수역에 타국과 관할권이 중복되는 현상이 다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수역을 흔히 경계미액정 수역 또는 중첩수역이라 하는데요. 물론 이런 수역이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약의 채택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역에서는 통상 어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수역에서는 그 관할권이 중복되는 국가들 간의 이의지와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바다의 일종의 국경을 끊는 작업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국가들은 보통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양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넓은 영토, 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텐데요. 그래서 이처럼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해양 경계 내지 해양 관할권에 관한 다툼을 아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국제재판소라 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간 문제된 해양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이 해양 경계 획정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노란색 표시가 된 사건들은 이지나 대륙붕, 경우에 따라서는 영해 경계 획정이 함께 문제된 사건들입니다. 이 표는 또 다른 주요 국제재판소라 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사건 목록을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가 된 해양 경계 획정 사건은 대략 3건 정도임에 반해서 선박 관련 사건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 표시가 된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인데요. 이 사건들은 대부분 어떤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외국 선박이 납포된 경우 그 선박의 석방을 요청하거나 납포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대체로 납포된 선박이 향유하는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중재재판소에서도 적지 않은 해양 분쟁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표는 이른바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문제된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근 제법 유명했던 사건으로 남중국해 사건이 있는데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했던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한 해양 관할권 분쟁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해양법 쟁점들이 다루어졌으며 소송 기술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중국은 중재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고 사실상 재판소에서 패소했습니다만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자국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해양에서의 분쟁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단 해양 경계 획정이나 해양 관할권 분쟁 외에도 해양 환경, 어업, 과학조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해양에서의 자유나 권리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목수공장 사건, 조우르해역 간척 사건, 이런 경우는 환경 사건의 예가 되고요. 남방 참다랑어 사건의 경우는 어업 관련 사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양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유엔 헌장에 따르면 비단 해양 분쟁뿐 아니라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역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헌장 제33조에서는 분쟁 해결의 수단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헌장 제33조 제1항을 보시면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의 수단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제279조 역시
헌장 제33조 제1항에 제시된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쟁 해결 수단 중에서 우선 교섭이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양장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툼이 있는 친구들이 직접 서로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장 기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장한 교섭을 통해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개입하여 일종의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 이전에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실관계를 제3자가 명확히 규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중개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제3자가 당사자들 가운데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에 유난료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중간에 친한 친구가 껴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화해시켜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앞서 심사와 중개가 결합된 형태, 즉 제3자가 개입하여 사실 확인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밖에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는데요. 이는 재판관이 구속력 있는 일정한 판단을 내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는 점에서 앞서의 방법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의 방법들과 구분해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은 넓은 의미에서 사법적 해결 방안이라 통칭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재재판은 재판관, 절차, 준칙 등을 당사자들이 직접 정해서 중재재판을 구성해서 판정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국내 재판과 달리 국제재판의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절차에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재재판과 같은 형태도 빈번히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법재판은 중재재판과 달리 재판관이나 절차 등이 미리 마련된 일정한 상설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양분쟁을 다루는 주요 국제재판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잠시 살핀 바와 같이 여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그리고 여타 중재재판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재판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 상설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중재재판소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재판소가 구성되는 임시적 성격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분쟁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제기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다루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설국제재판소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해서 ICJ로 줄여서 부릅니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지금 유엔과 비슷하게 국제연맹이 창설되면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었는데요. 제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유엔이 새롭게 창설되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ICJ를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라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판소는 네덜란드에 있는 평화의 궁에 있습니다. ICJ는 총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들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9년이고 재선이 가능합니다. 재판관은 덕망이 높은 자로서 각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 중에서 선출됩니다. 다만 사건 당사국이 ICJ 재판관 중에 자국 국적 재판관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사자 평등을 위해서 Judge ad hoc이라고 해서 해당 사건에만 관여하는 임시재판관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지리적 안배를 고려해서 선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 국적의 ICJ 재판관은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ICJ 재판은 통상 서면 절차와 고두 절차로 진행됩니다. 당사국들은 먼저 자국의 주장을 담은 서면들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되고 서면 절차 이후에는 퍼블릭 히어링이라고 하여 변론 기일을 열어서 당사국의 소송 대리인단이 법정에 출석해 자국의 주장을 구두 변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법정에 현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판소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재판소 소장은
미국 출신의 존 도너휴 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ICJ가 해양 분쟁뿐 아니라 다른 국제법상 분쟁들도 광범위하게 다루는 재판소라 한다면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주로 해양 관련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상설 재판소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통해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재판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라고 하며 줄여서 이틀로스 또는 아이틀로스라 부릅니다. 이틀로스는 2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9년이고 재선이 가능합니다. 이틀로스 재판관은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 최고의 명성을 가지며 해양법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 가운데 선출됩니다. 이틀로스 역시 앞서 ICJ와 유사하게 자국적 재판관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재판관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틀로스의 경우에는 ICJ와 달리 한국 인사들이 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199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 박준호 재판관님께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백진현 재판관님께서 재임하고 계십니다. 또 재판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차장으로 김두영 사무차장님께서 15년간 재직하시고 퇴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틀로스의 재판 역시 ICJ와 유사하게 통상 서면 절차와 구두 절차로 진행되고 현재 이틀로스 소장은 남아공 출신의 호프만 재판관께서 맡고 계십니다. 그 밖에 중재재판소에서도 해양 분쟁을 자주 다룹니다. 앞서 ICJ, 이틀로스와 달리 중재재판소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임시적 성격을 아는데요. 당사국들이 재판정의 구성, 절차, 심지어 준칙 결정에까지 그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어서 국제재판에서 선호되는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중재재판의 경우와 사법재판의 경우는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법재판에서 재판관을 judge, 판결을 judgment라 합니다. 그러나 중재재판에서는 재판관을 arbitrator라고 하며 중재재판관 또는 중재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판결 역시 award라고 하여 국문으로는 통상 판결이 아니고 판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엔 해양법 협약은 제7부속서에 중재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른 중재재판관은 5인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ICJ나 이틀로스의 전형직 재판관, 해양법 분야의 저명한 변호사, 학자분들 같은 분들이 중재재판관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재판소 형태는 아니지만 다양한 국제기구나 위원회에서도 국제해양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호한 사실관계와 규범은 분명하게 될수록 분쟁의 사전 방지와 사후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점에서 분쟁 해결에는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이런 곳에서도 많은 한국분들이 활약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바다에도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양 분쟁 속에서 국제재판소가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아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딱딱한 법 이야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출신 국제재판소 재판관이나 국제기구 인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서 ICJ가 있는 헤이그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으로서 당시 일산의학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준 열사께서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셨다가 순국하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오래전 헤이그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송상현 재판관님, 구6.5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권오곤 재판관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한국 분을 뵙지 못해서 아쉬움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제2의 박준호 재판관, 백진현 재판관, 나아가서는 한국 출신 제1호 ICJ 재판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미래의 주역이신 여러분께서 국제법과 해양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국제적인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